네, 반갑습니다. 해커스 임용생물 정단입니다. 자,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해서 사실은 4월의 1주차입니다. 그래서 남은 생태학 그리고 이어서 유전하고 진화, 분류, 그 다음에 발생학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아마 이렇게 계획을 잡고 뒤에 마무리를 해보니까 그 아주 일부의 생화까지도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4주간 이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생태학부터 시작인데요. 생태학은 사실은 크게 보면 일반 생태학이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생태학을 논하는 겁니다. 일반 생태학, 그리고 개체군 생태학이 있고, 그 다음에 군집 생태학, 그리고 환경 생태학이 있습니다. 일반 생태학은 이제 과거의 시험 문제에 주로 등장하는 내용들이고, 내용은 뭐 그렇게 적진 않지만 그 임팩트 있게 강한 내용들은 크게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집중되는 게 어디냐면 개체군 생태학이나 이제 군집 생태학 쪽에 내용들은 좀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한 번씩 뒤통수를 치는 게 뭐냐면 이제 일반 생태학에 일부 걸치고 환경 생태학에 일부 내용을 걸쳐 가지고 이거 일반적으로 그 우리가 보시는 캠벨 같은데 구석이라든지 잘 보지 않는 저 뒤에 2권의 뒤에 일부라든지 이런 부분의 내용을 걸쳐서 나올 때 한 번씩 당황스럽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맨 마지막에 소개가 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종일 달려서 생태학을 전체는 끝을 못 낼 것 같고 기본 일단 개체군 생태학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동물의 행동인데요. 일반 생태학에서 선천적 행동과 후천적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슬라이드, 두 파트는 그냥 편안하게 읽기 자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천적 행동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단어는 요 단어입니다. 유전적으로 갖고 있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본능적이죠. 유전, 프로그래머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갖고 있는 행동으로 후천적으로는 변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항상 들으면 그 생각이 나요.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다. 기본적인 기질과 관련된, 본능과 관련된 건 후천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크게 분류할 때 주성이 있습니다. 주성은 자극에 대한 몸 전체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주성을 설명할 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 이제 길동이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길동아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네? 라고 쳐다보는 것들은 자극과 반응의 기본적인 내용이고 주성이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주성은 뭐냐 하면 생태학에서 말하는 건 몸 전체에 따르는 반응. 그러니까 빛을 비쳤을 때 고개를 휙 돌리는 문제가 아니고 몸 전체가 반대 방향으로 가든 빛 방향으로 가든 움직이는 반응을 주성이라고 부르고요. 기본적으로 주광성이 있고 동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지성이 있고 주류성 등이 있는데 주광성은 빛에 대한 것들, 그리고 주지성은 중력에 대한 것들, 그리고 주류성은 흐름에 대한 것들, 물이라든지 바람에 대한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이냐에 따라서 같은 방향이면 양성을 붙이고요. 반대 방향의 움직임이면 음성이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양성 주광성, 음성 주광성 이렇게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식물에서는 똑같은 반응인데 예를 들어서 휘어진다라고 해서 굴자를 많이 쓰죠. 굴광성, 굴지성 또는 중자를 써서 굴중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반사, 제일 대표적인 게 생각나는 게 무릎 반사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무조건 반사도 선천적 행동이다. 그리고 보통 본능이라 부르는 것들 있죠. 그 내용들을 보면 섭식 본능, 그 먹는 거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모성 본능, 생식, 그 다음에 방어, 기소 본능. 기소 본능이 강하신 분들이 있죠. 보통 이제 그 대학교를 다닐 때 이렇게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제 술을 드시는 분은 술을 드시고 이렇게
기소를 잘하는, 기소 본능이 강한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기소 본능, 방어 본능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잠깐만 적어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방향을 가지지 않는 무방향성 운동, 그리고 생태학에서 자주 등장하게 되는 이주, 됐나요? 이렇게 옮겨가는 부분들, 이주, 그리고 리듬적 행동이라는 건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둠칫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선천적 행동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주, 무방향성 운동, 리듬적 행동도 들어간다. 그리고 비교적으로 보통 예전에는 이걸 많이 다뤘는데 지금은 거의 뭐 언급조차도 잘 하지 않죠. 그 꿀벌의 먹이에 대한 행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꿀벌에서 예전에는 이 막 그림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꿀벌에서 기본적으로 먹이가 100m 이내에 있을 때와 그리고 100m 이상 바깥에 있을 때, 기본적으로 이때는 원형의 춤을 추고요. 이때는 팔자춤을 추게 되더라.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되게 신기한 거죠. 왜냐하면 꿀벌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닌데 기본적으로 거리에 따라서 막 이렇게 원형춤을 추거나 아니면 팔자 모양의 춤을 추는 것들을 이제 연구한 결과죠. 그래서 꿀벌의 이런 먹이를 찾는 춤에 대한 행동도 동물의 선천적 행동에 들어간다 라는 부분들 참고 정도 하시고요. 다음은 후천적 행동입니다. 후천적 행동은 유전의 현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경험이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바탕이 된다는 건 사실은 기억하고 있다, 기억이 바탕이 된다는 거고,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습관화라는 길들이기라는 부분들입니다. 길들이기, 습관화를 이렇게 좀 나쁜 의미적으로 얘기하면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그래서 해롭지 않은 자극이 계속 반복될 때 그 정의는 뭐냐 하면 어떤 행동에 대한 빈도가 감소하는 걸 습관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동물 행동학적에서는 빈도가 습관화되면 자꾸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한 정의는 빈도가 이제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자꾸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어떤 해롭지 않은 자극을 계속 주면서 빈도가 감소되는 것들을 길들이기, 습관화라고 한다. 길들이기라고 하면 그 느낌이 좀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의 뜻대로 뭔가를 길들인다. 자꾸 빈도를 좀 줄여서 하지 않게 만든다라는 부분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길들이기, 습관화가 있고 오리라든지 뭐 예전의 실험들이죠. 그런 부분들 보면 각인, 그 임프린트, 인상 찍히기라고 부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 인상 찍히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구할 때 태어났을 때 됐나요? 그래서 출생 직후입니다. 한 번에 각인되는 경험으로, 알겠죠? 경험으로 수년 또는 평생 지속될 수 있는 행동, 각인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 반사, 뭔가 이렇게 종치고 막 이렇게 먹이 주고 하는 것들, 조건 반사, 다르게 말하면 뭔가 결합이 되었다라고 해서 연합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행착오 학습은 생지, 지가 제일 그거죠. 이렇게 갔다가 자극도 주고 이렇게 돌아오고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학습하는 것들. 지능행동은 위의 것들하고 약간 다른데 기본적으로 지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새로운 상황에 놓였어요. 됐나요? 이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
등, 지능이죠. 경험이나 기억 등을 활용해서 뭐 하는 부분이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지능행동입니다. 됐나요? 새로운 상황이 포인트입니다. 새로운 상황에서 과거의 경험이나 기본적인 지능, 기억 등을 바탕으로 조합하고 추리하고 추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게 지능행동이다. 그래서 선천적 행동과 후천적 행동은 사실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거의 퍼센트를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거의 한 자리 숫자도 안 되지 않을까. 그냥 1%라고 말하고 싶어요. 실제 임용에 이렇게 뭐 지능, 행동 이렇게 답을 쓰게 하기는 사실은 너무너무 약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일반 생태학의 시작은 뭐 개인적으로 봐도 생태계의 구조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돼요. 이 부분부터는 조금 유의해서 잘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생태계의 구조는 크게 뭐 학자마다 다르지만 크게 공통적인 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게 생물 부분 또는 생물의 영역입니다. 그냥 생물이라 하셔도 되고요. 생물 부분과 사실은 비생물 부분,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생물 부분,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냥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환경이죠. 그냥 환경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건 필수고요.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태양 복사선, 그러니까 태양빛, 빛을 더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두 분류로 하는 게 충분히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환경 요인, 즉 미생물적 요인에 빛이라는 환경 요인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태양 복사선 이렇게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태계는 기본적으로 생물과 비생물 또는 무생물 부분으로 영역으로 구분이 된다. 여기에 보이시는 이쪽이 기본적으로 이 박스가 생물 부분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이 생물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게 여기에 있는 비생물적 부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환경 부분입니다. 환경이 되겠죠. 그러면 생물 부분은 크게 우리가 나중에 영양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세 파트로 나뉜다. 그게 첫 번째가 생산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가 된다. 생산자는 일반적으로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어내는 녹색 식물이 주가 되고요. 소비자는 그걸 먹는 1차 소비자, 그리고 1차 소비자를 소비하는 2차 소비자, 이렇게 3차 올라가게 됩니다. 분해자는 어쨌든지 생산자라든지 소비자 등의 사체 등을 분해하는 곰팡이나 세균 등이 분해자가 되고요. 그 외에 생물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 부분에서는 이것들은 꼭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빛이고요. 강조를 드리는 게 첫 번째가 빛. 만약에 평가 문항을 낸다 해도 빛 파트를 제일 먼저 보시라. 다음이 두 번째가 온도. 됐나요? 세 번째 보면 물. 나머지는 조금 약하게 보셔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 의도를 항상 전달하는데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생태학 책을 본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걸 꼼꼼히 모든 걸 보고 뭐 그림이나 글, 표를 다 보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메인으로 빛 순서가 1번, 온도, 그 다음에 물과 관련된 걸 보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너무 보시더라고요. 토양까지 너무 집중해서 보시면 그건 사실은 우리가 주로 볼 부분이 아니고 그건 뭐 환경 기사 시험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많이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뭐 토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빛, 온도, 수분,
물 정도에 대해서 기본으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빛은 영역을 나눈다면 기본적으로 빛의 세기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빛의 파장입니다. 그래서 파장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빛과 관련된 건 지난주에 했나요? 기억이 지난주? 일주기. 그러니까 그 피토크롬 얘기 막 하고 할 때 일주기에 대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 됐나요? 그 온도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르게 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동물에서의 온도 적응과 그 다음에 식물에서의 온도 관련 적응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기 상태의 수증기, 그러니까 보통 정산이나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이 파트 우리가 식물 생리학도 관계되는, 지난 시간에 했지만 경계청 저항이라든지 기공 저항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것들, 대기의 수분들, 그리고 토양과 관련돼서 토양 수분들, 그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언급은 드리겠지만 토양에서 나중에 뭐 아주 구체적인 뭐 다른 부분들은 보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O2나 CO2 나머지 부분들은 뭐 대기, 기체, 뭐 공기로 통합해서 그냥 생각하셔도 될 것 같다 하고 그냥 참고하시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용어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 부분이 생물 부분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 화살표를 일반적으로 뭐라 부르냐면 작용이라고 부르고요. 그 작용에 대한 생물 부분이 환경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걸 뭐라 부르냐면 반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생태학들은 정말 기본적인 그냥 생각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예를 잘 묻지는 않는데 얘들을 하나 정도씩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빛이 와요. 그럼 빛이 오면 비생물적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럼 생물은 그 빛을 받아서 뭔가 당을 만들건 뭘 생장을 하든 뭔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작용이라 부르고, 반대로 반작용이라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수분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온도가 떨어진다든지 또는 지렁이가 땅을 막 이렇게 파고 다녀요. 그러면 환경적인 부분들, 즉 주변의 공기, 대기 상태를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라 대기 상태에 변화를 준다든지 아니면 땅 속에 예를 들어서 공간을 더 넓혀줘서 더 토양을 좋게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반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이라 부르고,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화살표가 하나 빠져 있는데 이렇게 그냥 하나를 더 추가해 주실래요? 이렇게. 그것도 학자마다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 표를 가지고 온 건 화살표가 하나 빠졌다라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작성하신 분은 즉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는 일반적인 관계가 우세하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다라고 해서 지운 거예요. 근데 나머지 책들은 전부 다 또 이렇게 양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전혀 이게 관계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방향 화살표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상호작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즉 생산자 내에서도, 됐나요? 하나가 아니니까 생산자 내에서도 일어나는 게 똑같이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에 대한 개념은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나중에 언급이 한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언급을 하면 생태계와 관련되어서 정리해 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태계에서 너무나 진리와 같은 게 물질은 순환하고, 그러니까 물질은 돌고 도는 거죠. 에너지는 흐른다라는 부분들은 뭐 답으로 쓸 일은 뭐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은 순환하기 때문에 나중에 물질의 순환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탄소라든지 뭐
질소라든지 뭐 인, 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그 에너지는 흐르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 즉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는 흐른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아까 태양 복사선이라는 게 들어오면 에너지적으로 쭉 단계, 영양 단계를 거쳐서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쓰지 못하는 에너지로. 그러기 때문에 뭐가 따르냐면 에너지가 흐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라는 말은 뭐냐면 두 번째로 보시면 에너지의 근원은 아래쪽으로 내려갈게요. 태양 에너지다 라고 했는데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 에너지가 맞긴 한데 이 절대적 근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생물에 거의 예외가 없는 게 없다고 했죠. 예외라고 하든지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맞습니다. 그냥 에너지가 근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해양에 있는 열수구 생태계,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구과학적으로 배울 때 뭐 해령, 해구 뭐 이런 것들 배웁니다. 그래서 열수구 생태계는 아주 깊기 때문에 태양이 막 들어가서 태양 에너지가 들어가서 작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생태계에서는 사실은 지열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구 에너지예요. 지열이 에너지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예외적인 거니까 하나 참고하시고 기본적인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다. 그리고 생물의 에너지, 생물이 얻은 에너지는 대부분 호흡으로 나가요. 그래서 생물이 얻은 호흡에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쓰지 못하는 열 에너지, 호흡을 통해서 다 날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생태계의 구조를 알아야 된다. 생태계의 구조 자체는 중요하지만 임용에서 보면 하나하나 띄어내는 겁니다. 이제 띄어낸다는 말이 이 그림을 탁 그려두고 문제 내기에는 너무 변별이 안 되는 거죠.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비트의 세기와 관련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잎이라든지 연면적 잎에 대한 부분, 아니면 음지, 양지 식물에 대한 부분들, 파장은 또 다른 부분들, 이렇게 띄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씩 공부하시는 게 해야 되고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전체 구조는 당연히 한번 보시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제가 좀 강조 드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례 전공책을 보시더라도 그에 대한 빅터의 세기에 대한 이번에는 없었는데 뭐 잎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나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생태계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모든 건 아니지만 이제 하나씩 떼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환경 요인은 비트의 세기와 관련이 있는데 이 경계가 모호하죠. 그러니까 그 세포학의 광합성에 뭐 나와도 이 광합성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태학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걸치기 나름인데 첫 번째가 비트의 세기인데 비트의 세기에서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그냥 기본적인 게 양지 식물과 음지 식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막 묻고 싶은 건 이제 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한 건 개인적으로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지 양지 나오면 제가 지난 시간에 한 거니까 그냥 바로 또 묻고 싶은 게 그 음지 회피 현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이렇게 막 던지고 싶은 거예요. 어떤 식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비율에 대한
차이로 음지 회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래서 비트의 세기에서 첫 번째 보실 게 음지식물과 양지식물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보상점과 광포화점에 대한 비교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음지식물은 양지식물에 비해서 보상점과 여기 있죠. 보상점이 여기 그리고 요 부분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보상점이 된다. 즉 음지식물과 양지식물의 보상점은 사실은 개념을 쓰라 이런 것들은 뭐 학부시험 때라든지 아니면 그냥 대학원을 진학할 때 면접에서 한번 슬쩍 물어볼 수 있는 그냥 그 정도의 내용인데 정의는 한 번쯤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보상점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외관상, 뭐 기체의 이동이 뭐 없는 상태 또는 광합성과 호흡량이 같아진 상태 등등으로 막 정의할 수 있는데 뒤에 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상태든 그때의 빛의 세기 됐나요? 빛의 세기다. 그래서 보상점의 단위는 전부 다 럭스나 루멘을 씁니다. 그래서 빛의 세기다. 그리고 광포화점이라는 건 여기에 있는 광포화점이라는 건 빛의 세기가 세어지더라도 더 이상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 똑같습니다. 뒤에 빛의 세기 됐나요? 그래서 둘 다 빛의 세기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알아두실 건 뭐냐면 음지식물이 양지식물에 비해 보상점과 광포화점이 낮다라는 것들을 하나만 딱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다. 됐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이제 물었고 또 묻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 비교를 하면 양엽이 있죠. 그리고 음엽이 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구분을 좀 하면 첫 번째가 광합성의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엽육세포의 뭐 양 정도입니다. 그래서 광합성 조직이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두께가 될 거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옆 면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옆면적, 면적이 될 건데 양엽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 조직이 상대적 비교입니다. 음엽에 비해서 발달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사실은 비교니까 덜 발달하는 거죠. 비교적으로 덜 발달한다. 두께는 예를 들어서 양엽이 더 두껍다. 그리고 음엽은 상대적으로 얕다가 되는 거죠. 면적은 옆면적은 예를 들어서 양엽이 좁고 음엽이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 두 개의 구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엽이나 음엽은 양지식물의 잎은 양엽이고 음지식물의 잎은 음엽이구나.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은 별도의 정의고요. 양엽과 음엽은 또 별도의 정의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양지식물도 양엽을 가지고 음엽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음지식물도 양엽과 음엽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개의 양엽과 음엽의 전환 효과가 생겨요. 전환 효과라는 게 뭐냐면 발달상 빛이 계속 직사광선을 계속 받게 되면 음엽이 양엽화 된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사광선의 양에 따라서 이 전환이 그러니까 갑자기 양엽이 하루아침에 음엽이 되고 이런 형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즉 뭐 계속 직사광선을 받으면 음엽이 양엽화 된다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양지식물이 이렇게 한 그루가 있다고 칩시다. 그냥 목본에 양지식물이 있으면 이 양지식물이 빛을 이렇게 받는데요. 빛을 받는데 그냥 개활지 넓은 곳에서 하루 종일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빛을 받으면 전부 다 양엽을 가져요. 됐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나무를 심었는데 이쪽이 건물의 벽에 막혀 있어요. 그럼 아침에 해가 이렇게 떠서 빛을 이렇게 직사광선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럼 딱 절반은 아니지만 절반을 기준으로 이쪽은 양엽화돼요. 근데 이쪽으로 넘어가면 건물에 가려서 계속 이쪽은 빛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음엽화 된다고요. 그래서 한 그루에도 양엽과 음엽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똑같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광선의 양에 따라서 양음엽의 형태가 전환된다. 그러니까 근데 다시 강조드리지만 전환되는 게 하루아침에 양엽, 음엽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화된다라는 거다라는 걸 참고하시고요. 기본적으로 빛의 세기에 대해서는 뭐 양지식물, 음지식물 그리고 잎에 대한 부분들, 그래프는 뺐는데요. 기본적으로 잎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면 이어갈 수 있으니까 면적을 결정하는 것들은 생태학의 그래프가 심플하게 나오죠. 생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모든 것들, 생물들은 전부 다 이제 생물의 개체에 대한 어떤 행동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부 다 뭘 따지냐면 이익과 비용, 손해를 따져요. 그래서 모든 것들에 대한 결정을 물을 때는, 됐나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래프를 하더라도 뭔가 결정을 해야 돼요. 잎의 면적을 결정하든 뭐 먹이의 크기를 결정하든 뭔가 결정을 할 때는 거기에서 얻는 이득과 손해, 비용의 차이가 최대인 걸 선택한다.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선평형 모델이다. 그럼 내가 멀리 갈 거냐, 뭐 큰 데 갈 거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익과 비익의 곡선에 따라서 나의 그 차이, 이득이 최대인 지점을 고른다고요. 무조건 멀리 가지도 않고, 무조건 가까운 데 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무조건 큰 데도 아니고, 무조건 적은 데도 아니다. 이해되시겠죠? 생태학을 결정을 할 때는 머릿속에 꼭 그냥 기억해 두세요. 뭔가 결정을 해야 된다. 서식지의 크기를 결정하든, 거리를 결정하든, 뭔가 결정할 때는 모두가 다 이익, 비용 곡선을 따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똑같아요. 여기에 연면적을 넓힐 것이냐 좁힐 것이냐를 따질 때는 결국은 어떤 거예요? 광합성의 양, 총 광합성의 양과 증산의 양이 차이가 최대인 곳을 내가 잎의 크기로 정하겠다라고 정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참고하시면 광합성 양과 이득이죠. 이건 잎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광합성 많이 할 거잖아요. 요거와 그 다음에 잎의 크기가 커지면 증산이 많아지겠죠. 됐습니까? 이거에 대한 차이가 가장 큰 지점에 잎의 크기를 결정한다. 됐어요? 그래서 그런 그래프들도 제시되고 나와 있다 라는 부분들, 요거 빛의 세기에 대한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빛의 파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됐나요? 빛의 파장과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 부르냐면 썰은 뺀다 하더라도요, 보색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보색 적응은 자신의 색이라는 건 자신의 몸색, 됐나요? 자신의 색과 보색인 빛을 잘 흡수해서 사용하더라. 보색 적응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녹조류는요, 녹조류는 기본적으로
엽록소를 A와 B를 가집니다. 그런데 갈조류 같은 경우에는 엽록소를 A와 C를 가져요. C입니다. 그 다음에 홍조류 같은 경우에는 엽록소를 A와 T를 가져요. 됐나요? 이렇게 가진다. 그러면 이 색소를 기준으로 볼 때 녹조류는 적색광을 잘 흡수한다고요. 보색으로. 갈조류는 황색광, 홍조류는 청색광을 잘 흡수한다. 됐나요? 즉 하나 이건 생물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사실은 물리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고 투과력이 더 높아요. 그래서 파장이 짧을수록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 결국 뭐냐면 흡수되는 파장,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따지면 식물이 흡수 파장이죠. 그러니까 흡수 파장에 따라 조류의 분포 범위가 결정되더라 라는 부분들. 이것도 아주 1차원적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녹조류는 예를 들어서 여기만 딱 있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홍조류는 갈조류는 어디 여기만 딱 있고 그 다음에 홍조류는 깊은 여기만 존재하는구나 가 아니고 분포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녹조류는 분포 범위가 깊지 않고 그 다음에는 갈조류는 더 깊게까지 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보색 적응이라고 해서 그걸 잘 흡수한다는 거지 그 빛만을 사용한다는 건 아닙니다. 광합성에 혹시 기억나세요? 기본적으로 엽록소 A, B의 스펙트럼을 볼 때 딱 한 스펙트럼만 흡수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경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홍조류는 그 지역까지 들어가서 깊게 분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조류가 가까운 곳에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깊게까지 분포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것들만 기억을 해 두시면 사실은 파장과 관련된 것들은 크게 중요한 것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거나 아니면 중요도가 별표 몇 개짜리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나왔어요. 쭉 보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1주기는 제가 뺐어요. 1주기는 했기 때문에 알겠죠? 비트 1주기는 빼고 다음으로는 온도를 넘어가는데 몸의 크기와 열의 생성 손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림이 흰색 털을 이렇게 음영을 바꿔버리니까 굉장히 좀 무섭게 보일 수 있네요. 여우가 날카롭게 보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거와 관련된 건 이제 한번 정리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동물에서 열을 생성하는 건 몸의 크기, 몸집 다르게 말하면 뭐하고 관련이 있냐 하면 체중, 보통 생태학에서는 전부 다 체중이라는 표현보다는 체질량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킬로그램 똑같아요. 체중이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열의 손실이죠. 열의 손실은 어떤 거와 관련이 있냐면 기본적으로 표면적과 관련이 있죠. 표면적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보면 몸의 크기가 체중이 큰 동물이 기본적으로 상대적 에너지 소비가 적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대사율이 적다고요.
몸이 크게 크면 생성하는 거에 대해서 표면적 체중은 부피 세제곱으로 커져요. 근데 표면적은 제곱으로 커져요. 그러니까 몸이 커지면 커질수록 열 생성, 즉 부피에 대한 건 세제곱에 대한 값이고 표면적 손실에 대한 건 제곱에 대한 값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에너지 대사율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필요 없다, 효율적이다라는 표현이 잘못 들릴 수 있는데, 즉 만드는 거에 비해서 손실되는 게 적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대사율이 낮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큰 동물이 대사율이 떨어져요. 에너지 대사율이 떨어진다. 됐나요? 에너지 대사율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적게 소비한다고요. 이게 다르게 말하면 에너지 대사율이 떨어진다는 건 에너지 소비가 적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에너지 소비가 적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에너지 소비가 적다. 됐어요. 이거하고 관련된 사실은 이 나온 여우 3마리는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여우 3마리 그려가지고 나오는 건 한 20년 전에, 이제 20년도 더 된 것 같아. 한 25년 전에 사실은 이제 출제 스타일로는 끝난 부분들, 이 3개 그려가지고 나오는 부분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와 관련된 그래프 내용을 좀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가 체중, 체질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몸집의 크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질량 특이적 O2 소비, 말이 어렵죠. 질량 특이적, 질량에 대해서 산소를 소비하는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산소 소비, 에너지 이제 호흡 정도,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소를 소비하는 거 대사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곡선을 가져요. 이런 곡선이 체중이 커지면 질량 특이적, 몸에 비해서 몸 특이적 체중을 고려할 때, 즉 산소 소비가 체중 대비 적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그거 지중에서 굉장히 조그만하고 꼬리 길고 막 이렇게 그 만화에서도 나오는 이렇게 따찌라는 쥐가 있어요. 이런 쥐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굳이 포인트만 잡으면 생쥐 부분들. 사람은 요 정도에 될 거예요. 딱히 그냥 위치만 보면. 그 다음에 여기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 코끼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등치가 클수록, 체질량이 클수록 산소 소비, 즉 대사율이 낮더라, 이 말입니다. 됐나요? 그런데 요걸 조금 더, 이거는 체질량단 뭐예요? 에너지 소비라고 이야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를 더 같이 보시면 그냥 한 번쯤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체질량, 그러니까 몸집의 크기, 체질량의 정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기초 대사율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이걸 바꾸면 기초 대사율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여기에는 똑같이 체질량이에요. 됐나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몸집이 되게 큰 거죠. 여기는 몸집이 되게 작은 거죠. 여기는 기초대사율이 사실은 높은 거죠. 여기는 기초대사율이 낮은 거죠. 됐어요. 이거를 이제 잘못 해석할 수 있는데, 몸집이 크면 기본적으로 기초대사율이 굉장히 높구나. 아까 앞에 보면 대사적 소비가 굉장히 낮다고 했는데 몸 전체에 대한 대사율은 높은데, 단위 체중당, 단위 체적당으로 따지면 즉 훨씬 낮아져요. 그러니까 몸 전체에 대한 기초대사율을 따지면 등치 큰 애가 기초대사율이 높아요. 많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게
질량당 단위 체표면이 아니고 체질량 부피당 단위 면적당으로 따지면 즉 몸집이 작은 애가 훨씬 더 커져요. 됐나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기초대량이 크기 때문에 절대적 먹는 양은 코끼리가 훨씬 더 많아요. 당연히 코끼리 하루에 또는 엄청나게 먹죠. 먹는 건 많이 먹는데 그걸 작은 아까 땄지 지하고 이렇게 똑같은 면적당 체중당 따지면 따지가 훨씬 더 높다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절대적 먹는 양이 아니고 단위 체중당 먹는 양으로 따지면 쥐가 훨씬 높아. 쥐 햄스터 이런 걸 키워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얘들은 밥 한 번 안 주고 잘못 놓아두면 막 자기들끼리 막 잡아먹고 막 그래요. 그게 뭐냐면 대사율이 체중당 엄청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배가 빨리 고픈 거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계속 먹어야 돼요. 끊임없이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을 주지 않았을 때 불상사가 생기죠. 그래서 저도 그거 너무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한번 보고 다시는 이제 그런 걸 키우진 않아요. 그러니까 연구한다고 이제 누드마우스, 그러니까 일본산이에요. 누드마우스랑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햄스터 이렇게 해서 있어서 방학 기간에 잠깐 일주일 정도 사실은 까먹은 거죠. 관리가 안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왔을 때 여기 핏자국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에이 설마 뭐가 핏자국이야 다른 거겠지라고 봤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그 쥐의 상반신이 없는 거예요. 그 하반신만 있어요. 그 충격을 너무 받아가지고 그 이후로 전부 다 다시 이렇게 과학사에 다 돌려주고 일부는 안락사시키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겪은 대사율이 엄청 높구나.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외에 여기에 여우들은 그냥 제가 말씀을 그냥 간단히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베르그만의 법칙, 그 다음에 알렌의 법칙, 크로가의 법칙 등이 있습니다. 베르그만은 이제 몸 체구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추운 지방, 극지방, 즉 추운 지방에 사는 생물이 동일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일종에서 추운 지방에 사는 생물의 몸집의 크기가 크지더라 라는 거. 누구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포비를 생각하면 돼요. 포비, 뽀로로와 친구들 중에 포비 있잖아요. 흰색 곰, 등치가 커요. 그래서 코카콜라 선전하는 북극곰이 저 갈색곰보다 등치가 크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반대로 생각하시면 에디를 생각하시면 돼요. 뽀로로와 나오는 에디, 키가 굉장히 크죠.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알렌의 법칙, 알렌이라 하고 알랭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추운 지방, 즉 온도가 낮은 지방에 사는 애들이 동일종에서 부속지가 작아지더라. 부속지라는 건 메인 몸에 달려있는 부분들, 귀라든지 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작아지더라. 왜? 열 발산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저 더운 지방에 사는 애들은 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죠. 열 발산을 위해서. 그래서 에디 생각하시면 되죠. 그 두 개는 온도하고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 건데 크로가의 법칙은 뭐냐면 조금은 달라요. 체색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별로 즉 위쪽에 저온 춥고 좀 건조한 지역에 있는 애들은 체색이 좀 밝아지더라. 그래서 북극곰 이렇게 보면 좀 밝아지는 거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따뜻하고 습한 이런 지역에 사는 애들은 조금 더 체색이 어두워지더라. 갈색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색에 대한 몸의 색깔에 대한 부분이다 라는 부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온도에 대한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식물에서의 온도 적응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를 보기 전에 식물에서의 온도 적응이다. 그러면 동물 말고 식물에서는 어떤 게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화렵수의 낙엽에
낙엽 현상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온도, 사실은 온도도 온도지만 뭐 수분 스트레스 등과 관련이 있는 온도가 낮아지면 뭐 낙엽이 지더라. 낙엽만 벌써 한 두세 번 나왔어. 전체를 통틀면 뭐 다른 까지 틀면 더 그렇고요. 두세 번 나왔습니다. 낙엽만 벌써 호르몬하고 관련지어서 옥신이나 에틸렌 호르몬,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뜰켜층과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자꾸 뭐 매번 일주마다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낙엽은 나왔으니까 올해는 안 나오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그렇게 판단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이제 2, 3년이 지났다. 한 3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년 정도가 지났다. 그러면 그 내용이 다시 나올 수 있는데 똑같은 호르몬, 즉 뭐 옥신이나 에틸렌을 묻는 게 아니고요. 더 세부적으로 그것까지 물었으니까 더 세부적으로 뜰켜층의 구체적인 효소의 명칭을 묻는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한 발짝 정리,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젠가 제가 또 다른 정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용을 30년씩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30년간 31번째 시험이야 이런 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보면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분석했느냐에 따라 다른데 예전에 기출됐던 거예요. 다 어디 보면 뭐 공통과학에 기출됐던, 전공에 기출됐던, 그냥 슬쩍 소문나올 다 기출됐던 거가 100%라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은 기출됐던 게 발전되었거나 좀 더 심화되었거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항상 강조드리는 게 기출을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낙엽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온도가 기본적으로 떨어지면 저온일 때 뭐 입등입니다. 삼투 농도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다. 됐나요? 그래서 삼투 농도를 증가시킨다. 포도당 등의 유입으로 인해서, 즉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삼투 농도를 증가시킨다. 그러면 여기서는 사실은 어느 점이 내려가게 된다. 그리고 가을 밀이나, 됐나요? 그다음 가을 보리,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추운 겨울, 저온의 처리를 겪어야 됩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야 봄에 뭐 싹이 트고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그 저온 처리가 안 되면 싹이 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저온 처리, 준화 처리를 거친다. 일부러 준화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온 처리를 하지 않으면 싹이 파종하면 싹이 나지 않는 게 아니고 싹은 발하는 데고 싹은 나는데 결실이 안 돼요. 됐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예시니까 가을 밀이나 가을 보리, 됐나요? 저온 처리라는 건 겨울을 겪는다. 저온을 겪어야 된다. 낮은 온도를 겪는다. 겨울을 지나야 뭐가 되냐면 발화와 결실이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 그 외에 이건 그래프만 한번 참고합시다. 기본적으로 보면 광합성을 최적으로 하는 온도는, 식물의 온도는 한 30도쯤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가 광합성량의 최적이다. 그러면 총 광합성량이 많아요. 그럼 광합성량이 가장 많으니까 30도일 때 가장 생장을 잘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에 따라 호흡이 있기 때문에 실제 순광합성량, 생장하는 건 거의 몇 도쯤 되냐면 여기 보면 거의 25도쯤 돼요. 생장이 거의 최대인 것. 그래서 식물의 생장 최대점은 총광합성량 또는 광합성량이 최대인 30도씨가 아니라 뭐가요? 순광합성량이 최대인 25도씨 정도에서 최대 생장을 보이더라. 됐나요? 그건 아까 똑같아요. 뭐 이익과 비용,
호흡으로 빠지는 걸 감안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차이가 최대인 곳. 그러면 그 차이가 최대라는 건 여기서 이 차이가 최대인 곳. 이 지점에서 최대 생장을 하더라. 식물의 생장과 온도에 대한 부분들, 생장과 온도. 수분으로 슉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분으로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수분은 이제 토양에 대한 수분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토양에 있는 수분을 전부 다 토양수라고 부릅니다. 토양수는 이제 물이 이렇게 비가 내리든지 하면 물 주든지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쭉 빠져서 지하수로 들어간다든지 흘러가 버리는 중력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명칭은 기억해 두세요. 포장용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흘러가지 않고 땅 속에 있는 포장용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토양에 들어가 있는 거죠. 포장용수가 있는데, 포장용수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가 기본적으로 그 토양의 알갱이 사이를 채우고 있다라고 해서 공극수 또는 모세관수 또는 모관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모관수 또는 모세관수 또는 그 사이에 있다고 해서 공극수라고 부르고요. 실제 이 모세관수, 공극수를 식물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 사이사이에 있는 걸 식물이 이용한다. 다른 것들은 이용을 안 해요. 이용한다. 그리고 그거 말고 공간에 있는 물 말고 토양이라든지 기타 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 부르냐면 부착수 또는 흡습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착수는 식물이 이용 안 해요. 그래서 토양 입자에 결합되어 있는 표면의 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토양의 알갱이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됐나요? 사실은 모세관수, 공극수는 여기에 사이에 있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부착수라는 말은 실제 여기에 결합되어 있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공극 사이에 있는 물을 식물의 뿌리가 흡수하게 되는 형태죠. 그래서 이름들 좀 기억하세요. 포장용수, 그 다음에 모관수 또는 공극수, 그리고 흡습수 또는 부착수라는 부분들. 식물이 이용하는 건 모세관수, 공극수, 즉 모세관수, 공극수를 식물이 이용한다라는 것들, 토양 수분에 대한 기본적인 분류입니다. 용어들을 좀 기억하세요. 용어들을.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용어가 세로축은 증기압, 다르게 말하면 H2O의 양입니다. 첫 번째, 그때 공식 혹시나 어떻게 출제될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상대 습도라는 건, 공기 중에 습도라는 건 그 온도에서의 최대한으로 가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 앞분의 실제 현재 수증기압 곱하기 100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상대 습도다. 그러면 실제 지금의 온도가 여기에요. 25도든 여기면 여기에서 가질 수 있는 포화 수증기압 곡선을 보면 가질 수 있는 양은 여기라고요. 100% 가질 수 있는. 그러면 그때의 양이 여기라는 겁니다. 이 정도 가질 수 있겠다, 상대적으로. 됐어요. 근데 실제 있는 게 여기에요. 실제 지금은 제대로 가질 수 있는 양이 아니고, 실제는 지금 요만큼 있는데 라고 보면 요만큼이죠. 됐나요? 그러면 이게
현재 수증기량, 현재 대기의 수증기 압, 수증기량, 그리고 여기는 이 현재 기온 온도에서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 이거에 대한 차이가 생기겠죠. 됐습니까?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가 생겨난다. 요만큼. 이 용어는 또 기억하세요. 이 용어가 뭐냐? 내가 이 온도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량과 실제 가지고 있는 양의 차이는 증기압 부종량, 다르게 말하면 포화 결손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기압 부종량, 다르게 이야기하면 포화 결손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증기압 부종량, 다르게 말하면 포화 결손치가 뭘 결정하냐면 증발의 정도, 즉 증산을 결정해줘요. 이 차이가 얼마나 작으냐 크냐에 따라서 식물 입장에서는 증산을 효율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느냐 적게 할 수 있느냐, 증산, 증발을 결정해주기 때문에 용어부터 잘 기억을 좀 해두세요. 증기압 부종량이 이렇기 때문에, 포화 결손치가 크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를 써 달라라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답에서 용어를 써 달라는 건 이거를 예를 들어 정산이 잘 일어난다 이걸 답으로 쓰는데 그 이유를 쓸 때 현재 기온에서의 수증기량과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의 차이가 클수록 뭐가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써도 되죠. 정확하게 다 쓰면 그걸 내용을 읽어봤을 때 정확한 표현이면 정답으로 처리되겠죠. 그런데 좀 더 효율적인 답쓰기라고 부르면 기본적으로 25도씨에서 몇 도씨보다 25도씨에서 포화 결손치가 더 크기 때문에 또는 증기압 부종량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한 줄만 딱 써주면 채점자도 누구나 다 완벽하게 딱 좋은데, 그걸 이렇게 주절주절 이렇게 너무 길게 썼을 때는 오류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 중간에 가다가 뭔가 하나 증감이라든지 다른 오류가 떴을 때는 굉장히 고민이 된다고요. 이게 됐나요? 그래서 굳이 그런 마이너스를 할 필요가 없다. 참고적으로 제가 피드백은 해드렸는데 이번 3월 모의고사에 이제 답들 이제 온라인으로도 주신 분들 다 피드백을 해드렸는데 이제 한 분 정도 굉장히 짧게 답을 써요. 근데 이제 그게 짧아도 너무 짧은 거죠. 이렇게 A, 컴마, B, 이게 어떤 게 기억 니은도 없으면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억에 A, 니은에 B인데 이걸 기억 니은을 순서대로 쓰시오 될 수 있으면 그 순서를 그대로 따릅니다. 근데 이게 바꿔 쓰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본인이 이렇게. 근데 그럴 때면 니은, 기억 이렇게 붙이면 상관이 없죠. 근데 안 붙이고 바꿔 쓰면 이것도 고민스러워요. 고민스러운데 결국은 보통 보면 합의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가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조금만 길게 써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짧아도 너무 짧아가지고 조금만 길게 써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그 말을 드리는 건 조금만 길게 쓰라는 게 아니고 요렇게 할 때 포화 결손치 이렇게 딱 쓰는 게 아니고 포화 결손치가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요 정도만 늘려달라는 겁니다. 용어가 들어가되 기본적으로 짧은 문장이 되면 참 좋겠다. 문장으로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 부분들 포화 결손치 요걸 조금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예전에는 어느 정도 좀 다뤘는데 됐나요? 지금은 거의 언급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나 처음이고 이제 한 번이니까 혹시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분 이용 식물 분류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건생식물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중생식물, 습생식물, 수생식물이 있겠죠. 건생식물은 기본적으로
뿌리나 저수 조직이 발달돼요. 관계라는 건 기본적으로 H2가 즉 물이 많은 경우고요. 이쪽은 오히려 물이 이제 적은 경우입니다. 상대적으로 수분 이용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와 뭐 천지의 물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 기본적으로 얘들은 얘를 보면 선인장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얘들은 건생식물들은 누구냐 하면 광합성분 할 때 배웠던 전부 다 C4 플랜트라든지 캠 식물이 여기에 해당돼요. 됐나요? 그리고 중생식물은 뿌리, 줄기, 잎이 적당하게 잘 발달했어요. 일반적으로 육상식물의 대부분이 이 중생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 육상식물이 그렇다. 습생식물은 상대적인 겁니다. 비해 뿌리가 중점이에요. 물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뿌리가 덜 발달하는 애들이고, 기본적으로 이런 습생식물의 얘는 갈대 등이 존재해요. 수생식물은 거의 뿌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뿌리가 좀 발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뿌리가 이런 뿌리 없음 이게 아니고, 뿌리가, 그러니까 제가 좀 줄이려고 그런 거예요. 뿌리가 거의 발달하지 않는다. 미발달한다. 뿌리 자체가 없으면 안 되죠. 뿌리가 미발달한다. 뿌리가 없음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뿌리가 미발달한다. 그리고 오히려 발달하는 건 통기조직이 발달한다. 대표적인 예가 연꽃 할 때 연이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대표적인 예가 된다. 그래서 수분 이용 관계에 따른 식물의 분류였고요. 됐어요? 다음은 토양입니다. 토양인데요. 이런 그림은 전공서적이나 뭐 어디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보셨을 건데, 기본적으로 토양을 뭐 모래라든지 알갱이를 따져서, 다음은 미사, 그리고 우리가 점토놀이 하는 거 있죠. 점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알갱이에 따라서 좀 더 가벼우냐, 좀 더 무거우냐, 알갱이가 크냐, 작냐 라는 건데,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라인을 보면, 필기를 요거는 하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요. 토양은, 식물에게서 가장 좋은 토양은 너무 미세하거나 가늘거나 너무 거칠거나 크거나 라는 게 아니라 그 중간 형태를 취하는 게 가장 좋다. 됐나요? 그러면 중간 형태를 취하는 게 가장 좋은 이유는 뭐냐면, 유효 수용량이라는 게 있으니까 물을 보유하는 거. 아까 포장 용수량 말고 그냥 표현을 할 때 유효 수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효한 물의 용량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높아요. 그래서 중간 형태가 뭐가 높다고? 유효 수용량이 가장 높다.
그래서 용어로 보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것들의 중간 형태, 그러니까 너무 가늘지도 않고 너무 거칠다, 커지도 않고 라고 할 때 중간 형태가 뭐가 가장 좋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유효 수용량이 가장 높아요. 혹시나 이건 오래된 토양 분류거든요. 혹시나 보신다면 이런 경로로 보시면 돼요. 어떤 경로냐면 식토, 식양토, 미사양토, 양토, 사양토, 사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좋은 것부터 나열해 보세요 라고 말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면 그 중에 좋은 거부터 이제 나열 순서입니다. 근데 이 사토가 좋으냐 안 좋아요, 사토가. 그러면 뭐가 좋은데요 라고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식물이 좋은 건 식토 됐나요? 식양토가 제일 좋아요. 됐나요? 경계를 따지면 꼭 3개 이런 건 아니지만 경계를 따지면 보통 보면 미사질양토 여기까지를 이야기를 해요. 식토 이것들이 왜 좋냐 다시 물으면 뭐라고요? 중간 정도의 너무 미세하지도 않고 너무 거칠지도 않고 중간 정도의 토성을 가진다. 그 말은 그게 왜 좋냐라고 물어보면 유효 수용량을 가장 많이 가질 수 있다. 물을 잘 보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는 공기를 잘 보유할 수 있다. 물을 잘 보유할 수 있다. 그 중에 토가 어떤 게 좋으냐? 기본적으로 식토가 유효 수용량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식양토다. 이 순서예요. 이렇게 노랗게 그은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유효 수용량이 많은 순서. 그러니까 식토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식양토, 미사질 양토, 양토 이런 식으로 간다. 됐나요? 참고 정도. 그러면 거의 중간이죠. 중간이라는 게 요렇게 있는 얘들이 참 좋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 좋은 이유는 전부 다 이거예요. 물 보유가 높다. 즉 유효 수용량이 높기 때문이다. 라는 것들. 수분 이온과 토성이라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박스를 그리거든요. 보통 박스를 그리면 이쪽의 축은 그냥 토양수 됐나요? 토양에 있는 물 전체의 양이에요. 토양수. 그 다음에 이쪽 세로축은 실제 수분 함량 이런 것들이고 그래프를 보통 2개 그리는데 하나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고요. 또 다른 하나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넓게 그려져요. 됐습니까? 요건 앞에 이렇게 그려진 얘는 뭐냐면 포장 용수량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토양이 가지고 있는 물의 양. 됐나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축 꺾이면서 그려지는 이 부분은 영구 조비율이라고 해서 시듬점이에요. 됐나요? 그럼 이 사이가 뭐냐 하면 이 사이가 앞서 나온 이 부분이에요. 유효 수용량이에요. 그러면 아래쪽은 이건 토양수 물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는 물이 이쪽 영역은
이걸 넘으면 포화되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쪽으로 오면 이 아래쪽은 완전히 결손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시든다는 거에 이 있으면 시들어 버려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그 영구조이라는 건 뭐냐면 시들었다. 영구조이 상태. 그때 넘어가 버리면 24시간 동안 상대습도가 100% 있는 곳에 놓았을 때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이제 완전히 시들었다. 영구적으로 시듬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유효 수용량인데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가 기본적으로 사토 됐나요? 그리고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사양토, 여기가 양토, 미사양토, 식양토, 식토 이렇게 가겠네요. 이렇게 가면 어쨌든 요 경계가 되는 요쪽 부분이 지금 그래프를 좀 더 탁 꺾어 그리면 요거보다는 요쪽 부분이 더 뚱뚱하게 돼야 되는데 그래프가 약간 좀 확 꺾어서 요렇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 부분들이 훨씬 더 좋다. 이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그냥. 그래서 혹시 이 그래프가 나온다면, 이 그래프가 한번 언급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들에 대한 이해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 됐습니까? 개념들에 대한 이해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시간이 애매하긴 하지만, 한 10분 안 되게 조금만 더 가져갑시다. 왜냐하면, 좀 애매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면 사실은 뭐냐면 환경 조건의 토양, 뭐 공기 같은 건 보지 않았지만 토양 이야기를 한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거와 관련되어서 함께 정리해 두셔야 될 것들 하나, 내성만 좀 기억을 합시다. 슬라이드 한 2개만 보고 쉬어요. 내성 범위와 제한 요인 법칙 또는 제한 요인 법칙은 블랙만의 한정 요인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내성 범위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환경 요인, 아까 환경 요인에는 빛도 있을 수 있고 온도도 있을 수 있고 뭐 공기, 토양, 수분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죠. 한 환경 요인에 대한 내가 견딜 수 있는 생존 가능한 그 범위를 뭐라 부르냐면 내성 범위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온도라고 해봐요. 온도. 그러면 온도다. 그럼 온도면 가장 낮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꼭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그냥 맨몸으로 영하의 날씨에 내가 못 버티겠다. 그럼 내가 0도까지는 이제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가 내 최대 한계야 라고 부르는 어떤 요인에 대해서 가장 낮은 조건, 이거를 최저 조건, 다르게 말하면 나의 내성의 가장 아래쪽이라고 해서 보통 내성의 하한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야 라는 거죠. 내성의 하한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온도가 내가 한 50도 더 이상 올라가면 나 못 살겠어. 이거 더 이상은 못 산다. 그러면 최고 조건, 그 내성 범위의 최고 조건이라 부르고 똑같이 이 부분을 내성의 상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성의 하한과 내성의 상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내성의 하한과 내성의 상한 이 사이의 범위를 뭐라 부르냐면 그 환경 요인에 대한 그 생물의 내성 범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성 범위인데 그 내성 범위 중에서도 내성의 하한이나 내성의 상한에 가까울수록 생장률은 떨어져요. 됐나요?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정규분포 곡선처럼 가장 높은 지점, 이 지점이 최적의 조건입니다. 내성의 하한과 내성의 상한의 중간 지점, 이 최적 조건이다. 그러면 딱 그 최적 조건을 기준으로 일정한 범위를 최적 범위라고 부릅니다. 최적 범위라는 건 가장 살기 좋은 형태의 딱 범위인 거죠. 됐습니까? 최적 범위, 최적 조건 이런 것들입니다. 되겠죠? 여기에서 최적 범위 내에서는 살기가 가장 좋아요. 근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내성의 하한에 가깝거나 내성의 상한에 가까우면 계속 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하한이고 상한이라는 거지 최적 범위를 벗어나서 그쪽에 계속 가까워지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도태되거나 죽게 된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것만 보면 기본적으로 제한 요인의 법칙은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이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때 그중 가장 많은 요인, 제한이 큰 요인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고요? 적응이나 생활이 결정된다고요. 화학 반응 쪽으로 얘기를 하면 화학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됐나요? 가장 화학 반응 속도, 즉 반응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요인에 의해서 전체 반응이 결정된다고요. 됐나요? 그거는 화학 반응 속도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온도에서도 제한이 돼요. 근데 온도는 이 정도야, 제한이. 됐나요? 뭐 좀 안 좋긴 안 좋지만 최적 범위는 아니지만 이 정도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물에 대해서는 거의 이 정도예요. 됐나요? 그러면 제한 요인 법칙이라는 건 그런 많은 제한 요인 중에서, 됐나요? 또는 더 바깥에 있던 제한 요인 중에서 가장 제한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생물의 생활사, 생활이 모든 게 결정이 된다라는 게 제한 요인 법칙, 블랙만의 한정 요인설입니다. 됐어요? 자, 이 슬라이드까지만 봅시다. 방금 내성을 이야기했는데 그 내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딱 정리한 게 내성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순화라는 이야기를 배울 거고, 첫 번째가 각 요인에 따라서, 됐나요? 각 요인에 따라서 내성 범위가 다 다르다. 생물마다 다르고 한 생물 내에서도 요인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도다. 그러면 하나의 요인이라 하더라도 숭어, 뭐 예를 들어서 피라미 모든 하나의 요인이지만 생물마다 내성 범위가 다르고요. 한 생물이라 하더라도 그럼 요인에 따라서도 다 다르다. 됐나요? 그래서 내성 범위가 서로 다르다라는 부분들. 두 번째, 내성 범위가 넓을수록, 즉 온도는 마이너스 10도에 살고 뭐 100도까지 살아요. 이런 내성 범위가 넓어. 다른 생물보다. 그리고 온도뿐만 아니고 수분도 없어도 살고 뭐 있어도 잘 살고 넓어요. 이렇게 내성 범위가 넓을수록 어떻게 하다고요? 서식지가 넓어져요. 그래서 분포 지역이 넓다. 서식 지역이 넓어진다. 분포 지역이 넓어진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추운 데도 잘 살면 북극에서도 살고 뭐 열대지방 더운 데서도 잘 살고 그러지 않겠어요? 서식지, 즉 분포 지역이 넓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제한받고 있다면, 지금 그거는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대개 수분, 목이 너무 마르단 말입니다. 됐나요? 목이 너무 마른, 제한받고 있다면 다른 요인의, 즉 범위, 내성의 하한과 상한, 즉 내성이 감소한다. 그 말은 내가 이 정도의 온도는 지금 좀 추워도 견딜 수가 있었는데 지금 수분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는 거야.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그러면 이 정도는 충분히 내가 온도에서 뭐 짜증도 안 나고 잘 살고 있었는데 다른 요인에 의해 제한받으면 그 요인의 내성 범위까지 좁아지게 된다. 추위까지 막 더 짜증나는 거죠. 막 그런 것들이다. 일반적으로 동물에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에서 더 해당이 된다. 뭐가? 생식 시기에는 내성이 약해져요. 왜냐하면 모든 에너지를 그 내성의 하한상, 내성 범위를 지킨 데 쓰는 게 아니고 생식의 에너지를 다 투자해서 그래요. 그래서 생식 시기에는 내성이 일반적으로 약해진다라는 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생태학에서 쓰는 주된 용어 중에 하나가 순화입니다. 그러니까 유전학에서 쓰는 것들은 순화라는 말을 안 써요. 그러니까 유전을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에 하겠지만 유전에 쓰는 건 뭐냐면 적응과 진화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생태학에서는 뭐 적응을 써도 되고 진화를 써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이 순화라는 용어가 더 맞습니다. 순화는 뭐냐면 적응과 진화하고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는데, 순화는 그 환경이 바뀐 거예요. 환경 요인의 변화에 따라서 나의 내성 범위가 바뀌는 것. 예전에는 나는 예를 들어서 뭐 10도에서 20도 사이만 살았어. 근데 자꾸 날이 더워져. 또는 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에 의해서 내가 예전에는 10도에서 20도인데 지금은 13도에서 한 20 몇 도까지 나는 이렇게 범위가 바뀌더라. 이런 것들을 뭐 됐다? 환경 변화에 대해서 순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나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거 뭐
다른 내용은 다르지만 개구리 이렇게 물에 넣어두고 온도를 서서히 높이면 서서히 죽는지 모르고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것들, 그런 것들처럼 자꾸 이렇게 내성 범위가 바뀌는 걸 순화라 부르고요. 적응과 진화의 개념은 순화하고 다른 게, 첫 번째는 시간적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짧은 시간이 아니고 훨씬 더 긴 시간. 두 번째는 유전적 변화가 들어가야 돼요. 순화는 유전적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적응과 진화의 얘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달되는 유전적 변이를 포함하는 것들, 그런 것들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순화가 국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보통 쓰는 이제 나 다 적응했어 뭐 이런 것들이죠. 됐나요? 그러니까 요렇게 멘트를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저하고는 올해 처음 얼굴을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먼저 보신 셈도 있고 조금 늦게 보신 셈도 있고 한데, 그때 처음에는 뭔가 필기를 하건 뭔가 설명을 하든 조금 이렇게 만약에 나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점점 더 이게 맞춰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화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용어를 순화라고 부른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용어는 생태학에서는 무엇보다 용어가 중요합니다. 저번에 함께 공이었나요? 그때 뭐 분산이라는 용어, 모의고사였나? 하여튼 좀 더 용어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용어, 분산, 이주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순화에서 하나 기억해 두실 건, 이게 이제 마지막 멘트인데, 즉 내성 범위가 변하긴 변하는데 내성의 하한만 내려간다든지 내성의 상한만 올라간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계속 순화하면 저 마이너스 10도에서 저 100도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똑같은 폭은 아니지만 내성의 하한과 내성의 상한이 동시에 변하는 게 순화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대가 있다면 이게 100% 똑같은 10에 대한 크기라면 이 10이 그대로 옮겨지는 건 아니에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내성의 하한과 내성의 상한이 동시에 변한다. 하나는 고정되고 하나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엄청 범위가 넓어지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성의 법칙에 대한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순화라는 개념들. 됐습니까? 순화라는 개념은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거. 여기까지 하고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합시다.